자, 안녕하세요. 북서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신라의 비약 부분을 할게요. 요 부분은 이제 6세기 때 신라가 이제 팽창하는 과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 명의 왕이 있었죠. 지증왕, 그 다음에 버품왕, 그 다음에 진흥왕. 그래서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살펴볼 것이 지증왕이에요. 6세기 때 들어와서. 자, 이 지증왕은 이때 이제 지증왕은 이때 신라가 농업에 크게 발전했으며 왕 3년에 외관에게 명하여 농사를 권장하게 했고 처음에는 우경을 시작했다. 우경. 우경이라는 것은 이제 소를 이제 뭐냐면 이용해서 쟁기질하는 것이 이제 우경이죠. 이 우경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신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신경이 가능하면 밑에 있었던 이제 그 영양분들이 위로 올라가죠. 지적 회복에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과서에 보면 이 우경 사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요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우경이 또 사용됐고 또 우경이 사용됐고 그 내용이 있거든요. 언제 우경이 사용됐는지 시작하는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계속 우경 사용됐대. 근데 여기에서 우경이라는 것은 처음 기록상 남아있는 우경이야. 그래서, 그럼 고구려 백제는 없었냐? 있었겠죠. 근데 기록이 안 남아있기 때문에 신라가 이제 여기 나와있고, 그 후에 이제 우경을 널리 보급하는 과정에서 널리 이제 뭐냐면, 보급하는 과정에 농업 생산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리사업 같은 것도 이제 활발히 진행됐고요. 그래서 이런 우경 사용과 수리사업 같은 것들이 농업 생산력이 이제 항상과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증왕 때 이제 정치 제재 정비도 이제 이루어졌어요. 자, 국호를 신라로 정했죠. 신라로. 예. 그래서 이 신라 이전에도 신라를 뜻하는 국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사라나 사도나 그 다음에 그 금성이나 등등등 이런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신라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요때 지증할 때 신라 국호 정한 것은 예전에 사용했던 국호 중에 하나를 정식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신라는 예전에 신라는 단순히 신라인들이 자기 나라를 이름을 불렸던 걸 음차했을 거예요 아마. 원래 발음은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래서 음차한 신라인데 요때 신라는 단순히 음차가 아니라 한자를 빌려서 음차한 게 아니라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죠. 그래서 유교 경전에서 이제 의미를 따서 부여했다. 예. 그래서 덕업일신 망나사방. 그래서 이런 의미도 부여해가지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게 있어요. 그만큼 신라는 국호를 사용하면서 신라는 그 정도 어느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원래 신라라는 의미의 유교 경전의 의미를 찾아서 이렇게 부여함으로써 나름대로 유교 경전에 대한 의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덕어일신 망나사방이라는 뜻이 그 안에는 그 왕의 덕이 이제 사방에 펼쳤다.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왕권이 강화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지배체제였죠. 소국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외관, 그러니까 이제 중국식 군현제를 받아들여서 지방간을 파견해서 직접 통치를 지향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왕호를 마릿간에서 뭘로 바뀌었죠? 중국식 왕호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신라의 한식화를 이제 할 만큼 그 고도의 중국 문화의 정치 제도를 수입했던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라나 국고에도 볼 수 있듯이 이제 직접 지배를 지향했죠. 그래서 주군 제도를 정했다. 그 물론 주군 제도를 정했다고 해서 이게 완벽하게 한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여기 한계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식상 중국의 어떤 주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직접 지배를 지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사부가 이제 실직주, 오늘날 지금 삼척이죠. 요게 군주 삼았다. 이렇게 있는데, 요건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죠. 왜냐면, 삼척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느 지역이에요? 예, 여기 이제 보이면, 이렇게 보면 소백산맥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강원도에 있는 지역이 삼척인데, 이 지역에 이제 요 지역을 장악했다는 거야.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이제는 소백산맥 소백산맥이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네. 태백산맥이죠. 예. 태백산맥 영동 지역을
그 루트를 장악했다. 그래서 강원도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상당히 험해요. 근데 강원도에서 좀 더 편한 길이 뭐냐면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지역이야. 이게 영동 지역이거든요. 일종의 요 길을 장악하려면 동해안 일대를 장악할 수 있는 뭐냐면 그 바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삼척 지역의 장악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시적인 풍습 및 순장을 금했다. 그래서 이제 순장이 금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이제는 순장을 하지 않을 만큼 왕권이 강화됐다.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력이 이제 더 중요시 여겼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물론 이 버프왕 때 불교가 공인되기 시작했지만 불교적 세계관이 확산된 곳도 있어요. 그래서 종전에 계세 사상이 없어지고 불교적 세계관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뭘 강조하죠? 업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남을 죽여가지고 자기가 저 세상에 잘 산다 이런 생각은 업을 쌓는데 방해가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순장이 금지됐어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 동시를 설치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 서울의 인구가 커져서 금성의 인구가 커져서 그들을 먹여 살 수 있는 소비도 그 시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간설 시장들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동시 외에도 이제 고조라든지 신라도 그 기록에 보면 시전 상인을 국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되게 도성 자체가 소비 도시이기 때문에 그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먹여 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시라든지 그 다음에 또 고조나 조선 같은 경우에 시정 같은 걸 설치를 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흥왕을 보죠. 법흥왕은 이제 이 사람 전반 특징이 뭐냐면 그 제도 정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제도 정비. 뭐 율령 반포라든지 그 다음에 간등제도 정비 이런 것들이 연결되는데 자 그래서 법령을 반포하고 처음으로 백강공복을 차례로 제정했으며 자 그리고 이제 진골 귀족들이 대표로 상대등을 설치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이 상대등 수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원래 이 상대등이란 말은 대등의 중에 제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등은 진골 귀족들 중에 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래서 그 법흥왕이 왕권이 강화되니까 예전에는 이제 진골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귀족 중에 이제 진골과 성골 귀족 중 우두머리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자신과 귀족들을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 상대등이란 진골의 대표자인 상대등이라는 간직을 마련했다. 그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니까 귀족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귀족들을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상대등의 어떤 간직을 설치했다는 뭐 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법제적인 고대 국가로 발전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무슨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했죠. 건원. 그래서 연호라는 것은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국 문화를 채용했다는 거죠. 자, 연호가 뭐죠? 연호가? 연호는 뭐라고 하면 이제 예미하죠. 뭐는 아닌데 설명을 못해. 자, 연호라는 것은 연자가 뭐야? 해마다 한 연자죠. 호는 호칭이야. 그 해의 이름이야. 지금 몇 년이죠? 2019년이죠. 2019년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연호라는 건 그 해를 붙이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이 연호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누구만이 제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중국의 황제만이. 그래서 무죄 이유로 만들어서 중국의 황제만이 정할 수 있어. 왜 중국 황제만이 이제 정할 수 있냐면 황제가 이제 하늘의 명을 받아서 그 부근에 있는 걸 통치하기 때문인 거죠. 중국식 관념에 의하면. 그래서 황제가 정삭을 정해요. 정삭이라는 것은 1월 1일을 정하는 거야. 그럼 1월 1일을 정하면 한 해가 365일이니까 맨 마지막 해도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황제가 1년을 간장을 해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천문 관측을 통해서 뭘 만들죠? 책력, 단력을 만들죠. 그리고 이 정삭이나 책력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뭘 인정하는 거야? 중국이 중심국가라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데 그만큼 이제 연호를 받아들였던 연호사가 중국 문화를 채용하는 동시에 그 나름대로 신라 나름대로 뭐예요? 그 어떤 신라 나름대로 어떤 그 중심, 신라 중심가는 이제 세계관을 표현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좀 그 눈여볼 게 건원이라는 용어인데 건원은 연호를 세웠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친제 건원이라고 하잖아요.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세웠다 그 의미인데 원래 건원은 한무제 때 처음 공포했던 연원이에요. 원래는 고유명사였지만 나중에 이게 일반 명사였어. 그러니까 연호를 만들었다는 의미야. 근데 그런 일반 명사를 그냥 자기 연호를 그냥 사용해서 건원이라고 표시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약간 특이한데. 자, 그 다음에 버프왕 때 또 이제 특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불교를 공인했죠. 2차도 순교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고대 국가의 사상적 통일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신라의 국가체제의 정비는 삼국통일의 전제 왕권의 기반을 이뤘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내부적인 발전의 신라는 대외적 발전도 도모했는데요. 자, 지증왕 때 우상국을 이제 복속시키고요. 오늘 다 울릉도죠. 버프왕 때 김해 본가야. 본가야는 뭐야? 금강가야죠. 금강가야에 진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때는 더 나가서 대가야까지 장악을 했죠. 아니, 진흥왕 때는 대가야까지 다 장악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바탕으로 해서 대외적 발전을 이뤘던 사람이 진흥왕이에요. 진흥왕. 자, 진흥왕은 그 당시 이사부나 거치부 같은 사람들의 보필을 받아서 국사를 편찬했어요. 국사를. 예. 그래서 이제 최초의 역사책인 국사를 편찬했는데 이게 지금 남아있진 않죠. 그렇지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1차 사료로 쓰여질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국사는 그 누구 중심이냐면 송골 중심이야. 송골이나 진골 중심의 역사관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연호를 다시 뜯어 고쳐서 개국이라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했으며, 자, 그 다음에 이 개국 부분도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언급됐고요. 그 다음에 하랑제도를 제도화시켰죠. 예전에 청소년 조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도화시킨 것이 진흥왕 때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소백산맥 넘어서 고구려에 있었던 당양 적성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거길 점령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협력했던 고구려인 아이차를 공원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운 기석이 단양 적성비죠.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다. 그 다음 왕 12년에 백제 선왕과 연명해서 국을 쳐서 한강 상류 지역 10군을 점령하고 2년 뒤에 나중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백제가 가지고 있는 한강 하류 지역까지 탈취하게 돼요. 그래서 중부 지역을 독차지했고요. 자, 그는 가야 제국의 정복을 손을 대어 가라가야, 그 다음에 창년의 비하가야 이런 것들을 점령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야를 정복을 하죠. 그래서 낙동강 유역을 모두 확보했고요. 그 진흥왕은 해안선에 따라서 동북방면의 국상에서 어디까지 진출했냐면 항은평야까지 진출했어.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일종의 합의를 봤다. 그래갖고 미작설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마오영비라든지 한초영비나 이런 것들이 세워졌잖아요. 그게 미작설의 근거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명확하게 기록은 안 남아 있지만 그때 상황을 볼 때 고구려 상당히 위기에 처해졌어. 그래서 안에는 내분이 나왔고 그 안팎으로는 남쪽은 신라와 백제 연합군이 공격해오고 북쪽은 돌고 세력들이 쳐들어오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에 국토는 넓고 전선이 두 개죠. 남쪽과 북쪽. 그러다 보니까 돌골 세력들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남방의 병력을 빼가지고 북쪽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와 이제 신라 백제의 동맹을 깰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나중에 깨졌는데 이제 하여튼 깨고 나서 누구와 협력할 것이냐. 고구려 입장일 때는 백제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누구와 손을 잡겠어요? 신라와 손을 잡겠죠.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라한테 함경북도 지역을 떼준 거야. 그 지역을. 그리고 이제 그 입각에서 신라가 거기에 이제 함경북도까지 북상을 했다. 이게 마오영비와 한총영비의 간접적으로 보이게 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작설의 근거가 되는데, 물론 이제 항은평야는 나중에 어느 정도 고구려 안정된 후에 다시 고구려 영토 복귀가 돼요. 자, 하여튼 그때 이제 순수비를 만들었죠. 창녕비, 북한산비, 항초영비, 마오영비.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기출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창녕비하고 북한산비, 항초영비, 마오영비. 순수비죠. 그래서 순수비라는 건 뭐냐면, 진흥왕이 돌아다니면서 곳곳에 시찰을 하고 자기 점령지에서 진흥왕이 이제 여기를 점령했고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이 4개 순수비예요. 그래서 이 순수라는 것 자체가 원래 신라부터 했던 건 아니에요. 중국이나 뭐 근황제들도 순수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나름대로 중국 황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하를 아우른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방도 신철하고. 그래서 이거는 중국 황제를 좀 본받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서 뭐는 신라 중심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또 반영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흥학 영토 확장 가운데 가장 것은 한강 유역 점령은 신라군 대고구려 백제 간의 어떤 그 있어서 대단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고요. 왜냐하면 여기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라가 예전에는 이 소백산맥 이남에 한정돼 있었잖아요. 여기만. 그러다 보니까 그 고대 국가에 필요한 중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지 못해. 아니 차단됐어. 근데 신라가 이제 이 소백산맥 넘어서 요 지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한강 유역을 장악했기 때문에 직접 요 한강 유역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죠? 중국과 소통을 할 수 있어. 교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최초의 진흥왕 때 중국하고 최초로 뭐냐면 독자적으로 사신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나와. 국제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신라의 김진흥이라는 사람이 사신을 파견했다.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독자적인 사신을 파견했고요. 요때 이제 신라가 그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나서 중국과의 소통 통로로서 뭘 만들었냐면 당항성을 만들었어. 이 당항성이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예요. 그래서 이제 기록에 보면 그 고구려나 백제나 어디를 계속 공격하냐면 이 당항성 일대를 막 공격하려고 해. 왜냐하면 이 당항성이 이제 신라가 중국과 교류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신라는 한강 유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뭘 설치했죠? 북한산주를 설치했죠. 그리고 이제 남양만에 당항성을 쌓았다. 그래서 직접 중국의 남북조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한강 유역 점령은 삼국통일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삼국의 대외 관계를 볼게요. 자, 삼국의 대외 관계도 이제 예전에 나왔던 부분이 어디냐면 계로한 국서 부분 있죠. 백제와 북위 간의 관계, 그다음 장수의 다면 외교 여기 한번 나왔고요. 10년도 기출문제. 또 하나 나왔던 게 뭐냐면 그 11년도인가요? 이때 이제 당나라의 당태종이 그 안시성을 공격했잖아요. 고구려 침입. 요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앞부분은 이제 좀 보시면 되고 그냥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형식적이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구려와 수단 간의 싸움을 보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건데, 자, 5세기 때 한반도 및 요동 반주 지역에 거쳐서 대제국을 건설하고 삼국이 주도적 위치에 유지하고 있었던 고구려는 6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남쪽은 신흥세력이 신라에 밀려서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북쪽은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와 충돌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제 일제 고구려 장수왕은 중국이 남북조로 분리했을 때 이용해서 북주의 북입, 동이, 북제, 북주 이런 들과 이제 차례로 통굴한 한편 그리고 남쪽에는 동진, 송제, 양진에도 사신을 파견해서 중국 세력을 견제했다. 이렇게 했죠.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게 뭐냐면 요거는 동진하고 송제까지는 맞는데 양나라하고 연결된 거죠. 예, 고구려 장수왕은 그래서 하여튼 자, 이걸 무슨 외교라고 하죠? 다면 외교죠.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장수왕은 한쪽에 의지하지 않고 남북조 간에 한쪽에 의지하지 않고 등거리 외교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유목민주였던 유영아, 그 다음에 북위와 그 다음에 그 남조의 양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뭐냐면 서로 간에 그 뭐냐면 교류를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제가 잘못 말했는데 좀 이거 수정할게요. 송까지 표현했다. 송제 양까지. 예, 제가 약간 잘못 유송이니까 예, 송이네요. 예, 하여튼 송나라, 제나라, 양나라 등등 해가지고 이런 나라들과 교류를 했어. 한쪽에 치우지 않고 이걸 다면 외교다 나와요. 그래서 북방을 좀 안정시킨 다음에 그 힘을 어디로 돌린 거야? 남쪽으로 돌린 거죠. 그래서 남진 정책을 표기했고 그래서 장수왕 때는 한 번도 중국부터 침입 안 받았어. 그만큼 이 세력 균형을 잘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하여튼 사신을 보내서 친선을 도모했고 중국 세력을 견제해서 북방으로부터 위협을 예방하는 데 성공했고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중국이 분열될 땐 모르겠는데 이제 중국이 통일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야. 수와 당이. 그래서 수나와 당나라 때 중국이 통일하면 예전에는 조공책봉이 되게 형식적이었죠. 의례적이었고. 근데 이제 실제적인 어떤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수나 당나라 때 고구려 왕이 입조해라 뭐 이런 식의 요구를 하니까 이제 반발해가지고 이제 싸우게 된 거잖아요. 자,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나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수와 직접적 외교를 맺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 고구려는 중국 왕조와 친선감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특히 고구려와 수는 대립을 했는데 그래서 고구려는 한때의 적이었던 6세기까지 적이었던 누구와 연결돼요? 돌고래과 연결되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고 고구려는 전략적 그 중요한 지점인 수의 요소 지역을 먼저 선제 공격해요. 영향할 때 말갈병 1만 명을 이제 데리고 선제 공격을 하니까 자 이에 이제 분노한 수 문제가 수륙 30만 대군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했죠.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큰 홍수와 질병을 만나서 결국에 폭풍 때문에 퇴각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 근데 이제 혹자는 그 신채호 선생님 같으면 아니다. 이거는 중국 측이 자기의 뭐냐면 패전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 당시 이정기란 장군이 뭐 하작했다. 뭐 그런 설도 있어요. 자, 근데 본격적인 침입은 언제 때냐? 그의 아들이었던 양제 때죠. 양제 때는 몇 번 쳐들어왔죠? 고구려를? 3번 정도 쳐들어왔어.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침입이 1차 침입이에요. 그래서 100여만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 양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급을 위해서 수군과 육군을 같이 했어. 수양련 정책을 이제 같이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여기에서 이제 그 당시 수하고 고구려의 경계선이 됐던 지역이 요화가 있어요. 요화. 근데 고구려는 강개통왕 이후부터 요화에 수많은 상성들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래서 요동성을 필두로 해서 뭐 백암성, 그다음에 신성, 안시성 등등등등등 요동 방어성을 구축했어. 그러면 수가 이제 먼저 그 평양성을 공격하려면 어디를 공격해야 되죠? 일단 이 요동 방어성을 뚫어야 돼. 근데 이게 뚫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동 방어성 중에 제일 이제 큰 성이 어디냐? 요동성이에요. 근데 요동성 공격조차도 실패한 거야. 계속 안 돼. 포위 공격해도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수군이 수나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요렇게 돌아가지고 해군이 이제 수군이 먼저 평양성을 공격하고 이때 같이 이제 별동대 30만이 내려와서 육군이 협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문제는 그 당시 이제 수군이 먼저 공격했는데 오히려 고구려의 전략에 말려가지고 육군에 도착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단독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패전했고 별동대 30만도 문제는 이들이 이제 공격하려면 이제 뭐냐면 스피드가 중요하거든. 하는 신을 이제 공격해갖고 하는데 문제의 별동대 30만이 상당수가 보병이에요. 보병. 그리고 이 무거운 것들을 다 식량을 어떻게 해요?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그러면 그 속도가 그냥 느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보급받았던 이제 식량을 다 갖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싸움은 이긴 것 같은데 고구려인들이 뭐 고구려 싸울 때 뭐 치고 빠지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싸움은 이긴 것 같은데 점점 어떻게 소모전이 하면서 지쳐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을지문덕이 이들이 힘이 약한 걸 보고 돌아가는 길에 또 병력이 이제 안 돼갔다 돌아가는 길에 거기 살수에서 청천강을 건널 때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군이 공격을 받고 정멸했다. 이렇게 이제 유명한 살수대첩이죠. 살수대첩. 자, 그래서 이제 이 싸움 때문에 수는 막대한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이때 정도면 수나 양제가 정신 차리고 고구려 원정을 중지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정신 못 차리고 또 2번에 거쳐서 또 원정하겠다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는 이제 내분이 일어나죠. 그래서 양원감을 이제 난을 필두로 해가지고 곳곳에서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결국에 수양제는 이제 고구려의 싸움을 중단하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이제 반란군에 밀려가지고 저쪽 어디까지 강남까지 쫓겨나가. 그게 남경인가? 양주인가? 거기에서 이제 부하장수였던 우문하급에 비해서 죽게 되죠. 예. 자, 수가 멸망한 뒤에 이제 그 뒤에 수나라 때 그 후에 여러 궁흥세력들이 막 활보했는데 그 중에 여러 세력들을 제패하고 등장했던 세력이 어느 나라요? 당나라죠. 그래서 당나라 이연이 이제 당 고종이 되고 그를 이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당태종이야. 자, 당 고종 때는 고구려 하친 관계였어요. 사이가 좋았어. 고종 특별하게 고구려에 대해서 뭐 조공책봉 관계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친선 관계를 동원했고 그 다음에 포를 교환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고종이 그의 아들이었던 이세민한테 쫓겨나죠. 그래서 당태종이 이제 즉위하면서 상황이 바뀌어져. 당태종은 이런 이제 세계 제국이라는 건설 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들을 침략을 하게 돼요. 고구려도 압력을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때 불안을 느낀 고구려는 국경선에 뭘 세우죠? 천리장성을 세우죠. 천리장성은 아까 언급했던 요동방어선 있죠? 요동방어선의 그 여러 성들을 서로 뭐냐면 성벽으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 때 천리장성하고 좀 달라요. 요선이죠? 요동방어선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건데, 요때 이제 한편은 천리장성 싸우면서도 나름대로 당태종의 요구에 또 뭐냐면 많이 받아들였어요. 당태종의 어떤 그 요구에. 그래서 하전 양윤책을 동시에 추구를 했죠. 이때가 영유왕 때죠. 근데 이제 이 영유왕의 이런 온건한 정책을 불만을 느낀 누가 영계소문이 천리장성 나가라고 하는데, 그때 나가는 참에 이제 잔치를 벌인다고 해놓고는 고관 대작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러놓고는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고구려의 그 왕궁을 공격해가지고 왕조차도 죽여버려. 영왕조차도.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그 보자왕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실권을 장악하게 되죠. 자, 하여튼 이런 가운데 당과의 관계에 자극한 사건이 있으니 고구려가 일어난 고구려의 연개소문이죠. 그 연개소문은 그 당시 장성 축조의 감독을 맡고 있는 연개소문. 그러니까 이게 좀 오해가 된 게 뭐냐면, 연개소문이 당시 장성 축조의 감독을 맡고 있던 게 아니라 기록에 보면 연개소문에게 천리장성을 맡기라고 이제 명령을 내린 거야. 근데 연개소문 입장을 때 천리장성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중앙에 실권이 상실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강력화했던 연개소문이 옹고파와 영유왕을 죽여버린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들이 이제 영유왕과 군사를 입고 평양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 그 당시 있었는데 명령을 받고 평양에 있다가 공격해야 된 거라는 거지. 요건 약간 이제 통론 내용이 좀 잘못됐는데, 자, 영유왕과 자기를 반대한 대신들을 죽이고 보장을 세우는 동시에 대망리지가 됐다. 그래서 이 망리지는 어떤 거냐? 예전에도 그런 간직이 있었어요. 아마 이제 정확한 기록은 모르겠지만 군사를 관장하는 간직일 거다. 그래서 대대로보다는 좀 낮은 간직이에요. 그래서 그 연개소문이 예전에 그 아버지 때부터 선조 때부터 계속 망리지 지위를 얻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제 뭐냐면 실권을 장악해도 자기가 대대로 이제 취임하지 않고 대망리지로서 이제 망리지의 대자만 갖다 붙여.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망리지가 군대를 장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도 있죠. 중국이나 북한이나 제일 높은 사람이 뭐야? 국방위원회 주석 위원장이죠. 네. 그러니까 총을 장악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한다고. 여기가 실권이 있기 때문에 망리지라는 지위도 계속 유지가 됐고, 다만 거기다 호칭으로서 더 대자를 갖다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무단적인 독재 정책을 실시했다. 자, 그는 실권을 장악한 후에 강력한 대외 정책을 펼쳐서 신라와 당일 강경히 대응했고요. 이때 백제가 이제 신라를 쳐서 낮의 국경의 요충이었던 대하성을 함락을 해요. 그래서 40성을 빼앗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신라가 이제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어요. 대하성은 오늘날 합천인데 어디의 길목이냐면 그 당시 경주로 돌아가는 길목이야. 그래서 이제 경주 가기 위해서는 대하성을 먼저 거쳐가지고 오늘 대구를 통해서 경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하성이 있는 건 상당히 큰 타격을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국제 정세를 보면 남북 진영, 동서 진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요 당시 당나라가 있었고, 신라, 백제, 신라, 고구려, 그다음 일본 이렇게 있었는데, 자, 고구려, 백제, 일본, 그다음에 북쪽에 돌골 이렇게 해서 남북 진영이 서로 연결돼 있었고, 그다음에 당나라와 신라가 이제 막 연결하는 나당 동맹이 하려고 했어. 동서 진영이.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신라가 상당히 불리했던 게 뭐냐면, 신라가 백제의 공격을 계속 받게 돼요. 왜냐하면 백제 성왕을 죽였잖아. 그러니까 철저히 원수죠. 계속 공격을 받게 돼. 특히 의정왕 때는 상당히 대규모 침해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상당히 위기에 처했던 게 뭐냐면, 백제의 공격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라는 두 개의 전선을 가지고 있었죠. 북쪽은 누가? 고구려. 남쪽에는 신라.
그러면 신라를 막기 위해서는 고구려 병력을 빼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는 고구려 병력을 빼면 고구려가 한강역을 장악할 필요가 있겠죠. 장악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겠고. 그래서 이제 어중중한 그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고구려와 이제 백제는 무슨 동맹을 맺고 있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백제와 이제 하는 건 고구려 여제 동맹을 맺고 있었죠. 여제 동맹. 예. 그래서 이제 그 여제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물론 여제 동맹을 맺었다는 설도 여기 좀 약간 학계 견해가 좀 있긴 있지만 자 그러니까 신라 입장 때는 백제와 고구려의 손을 일단 단절시킬 필요가 있겠죠. 관계를. 그래서 신라가 그 당시 김춘추를 고구려 파견했는데 그때 실권자였던 그 영계소문이 김춘추에게 이제 예전에 신라가 차지했던 중륙 이분 땅을 이제 돌려달라 하니까 못 빌려주겠다, 돌려주지 못하겠다 하니까 김춘추 가둬놨죠. 근데 김춘추가 이제 위기를 이제 탈피하면서 돌려주겠다 거짓말 쳐놓고 내려왔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당나라가 이제 필요했던 거야. 근데 처음에 당나라는 이제 신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뭐 동맹을 맺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혼자 고구려를 먹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몇 번 공격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신라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야. 신라의 왜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 당시 그 당나라가 고구려 공격할 때마다 잘 안 됐던 게 뭐냐면 안시성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병참 문제가 크거든요. 보급 문제가. 그러니까 신라가 보급을 대주고 남쪽에서 공격하면 이 요동 방어선이나 그다음에 국내 방어선 진지를 피해가면서 남쪽을 공격하고 호율 쪽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떨어지면서 김춘추와 이제 대당 외교를 통해서 나당 동맹이 형성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 당나라도 뭔가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신라와 백제한테 사실 각각 보내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특히 백제한테는 왜 신라를 괴롭히냐? 그냥 좋게 지내라. 근데 백제가 그 말 들어요? 안 듣죠. 계속 공격하니까 이제 이걸 명분 삼아 백제를 공격한 거야. 근데 당나라는 백제가 주 목표가 아니었어요. 어디가 목표였죠? 고구려가 목표였죠. 근데 신라가 요구한 게 뭐냐면 너가 우리와 이제 신혼 잡고 백제를 공격해주면 멸망시켜주면 이 대동강 이남 땅을 우리한테 넘겨주면 그 다음에 신라가 너네들이 고구려를 치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겠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백제를 먼저 공격한 거야.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당태종이 영계소문이 이제 그 국왕 그 사대를 문체부 구실로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계소문이 국왕사대 문체간다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고 지는 자기 아버지 육배시켰고 형제 다 죽여놓고는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태종이 직접 이제 수육대경을 가지고 고구려를 쳐들었어요. 당태종은 그 양제처럼 미전하게 대군을 동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30만만 동원하죠. 근데 그 30만은 정의 기병 중심이야. 예전에 당태종이 예전을 통해서 갈고 닦은 그 사람들 끌고 와서 정예병을 공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만밖에 안 되니까 보급 문제도 상당히 좀 완화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100만 대군을 가지고 공격하면 그 보급이 어마어마하잖아.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안시성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예전에 떨어뜨리지 못했던 백암선도 점령하고요. 안시성이 아니라 제가 말 잘못했는데 요동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백암성, 신성 몇 개 성을 더 떨어뜨려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 걸려요? 이 안시성에 걸려. 이 안시성은 험준한 요새뿐만 아니라 그때 이 성주가 기록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중국의 정사나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중국의 정사, 우리나라의 정사는 안 보이는데 후기에 박지원의 열알기나 뭐 이런 거 볼 때 양망춘이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망춘. 그 야사예요. 그래서 이 양망춘은 그 당시 그 영계소문이 그 내당을 일으켜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근데 그게 반발해갖고 끝까지 개겼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그 영계소문이 병력을 파견해갖고 거길 공격해서 점령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점령 못하고 그냥 인정해줬어. 그래서 하여튼 안시성을 포위 공격을 했어요. 자, 안시성은 험준한 요새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한번 그 문제 나왔지만 상당수의 고구려성은 석성이에요. 돌로 만들었어. 근데 이 안시성은 뭘까요?
토성이죠. 토성. 그럼 토성은 석성보다 약하다고 이제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편견도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더 강해요. 왜 강하냐? 자, 이 토성은 단순히 흙만 쌓은 성이 아니죠. 판축 기법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져가지고 이렇게 성을 쌓은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그 당나라의 공성 무기를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어. 예를 들어 발석차에다 돌을 싣고 이제 발사를 하면 보통 석성은 깨지죠. 근데 토성은 어떻게 할까? 요게 단단히 돌이 박혀. 그래서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어줘. 그래서 오히려 공격 입장 올 때는 그 공성전환이 되게 불리한 그 형태가 토성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안시성을 공격했는데 이 뭐냐면 그 공격들 다 막아냈어. 결국에는 함락시키지 못하고 철수했죠. 왜냐하면 길게 시간을 끊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보급로가 끊기게 되죠. 예, 그래서 돌아봤고. 그래서 고구려는 이제 중국의 통일 제국의 수당에 거듭된 침입을 막아내는데 성공했고요. 자, 하여튼 그 밑에는 뭐 그 나름대로 고구려 항제의 요 정도인데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그 후에 그러면 당태종은 고구려 침입을 포기했냐? 뭐 일부 기록에서는 그냥 고구려 원정을 그만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건 아니죠. 예. 당태종 전략을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누구하고 손을 맺었죠? 나당, 신라 손을 맺고 나당 동을 맺고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는 말갈족 있죠. 이민족 군대들 뭐냐면 동원해갖고 주변을 공격해요. 계속. 그리고 신라를 통해서 또 곡을 공격하게 하고. 그래서 남방과 북방을 뭐냐면 이민족을 동원해서 신라를 동원해서 소모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처럼 30만 대군 뭐냐면 동원하지 않아. 한 2, 3만 정도만 동원해. 그래놓고 쳤다? 빠졌다 그런 거야. 고구려 입장일 때는 공격해 오니까 어때? 전형적인 무슨 정책, 그러니까 청야 작전을 하죠. 주변에 어떤 가옥이나 그 다음에 그 식량을 불태우고 성을 피하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힘이 점점 빠지는 거야. 소모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중에 고구려 말기 때는 이미 이런 그 소모전에 말려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미 이제 학자들은 압록강 이북 지역은 이미 당나라 장악을 냈다고 판단하고 있어. 상당수가.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모전을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기해봐서 당 고종 때 내군이 나니까 공격해서 멸망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 종전처럼 대군을 동원하지 않고 소모전 형식으로 해갖고 진을 빼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전략 전술이 바뀌게 돼요. 예. 자, 그러면 백제의 멸망을 보죠. 자, 고구려가 중국과의 싸움에 점령하고 있는 동안 백제는 계속해서 신라를 공격했는데, 자, 성왕이 강상성에서 신라군에 의해서 전사된 이후에 의정왕 때 더욱 격렬하게 공격하죠. 그래서 아까 신라의 대하성을 이제 탈취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와 함께 당항성을 공격해서 신라의 대당 교육로를 끊으려고 했다. 자, 그 백제와 고구려 합공을 받은 신라는 당과 연결을 도모했고 아까 언급한 것처럼 연계소모에 거절당한 김춘추가 이번엔 당으로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맺게 되죠. 예. 그래서 당과 함께 백제를 정복한 다음에 고구려 남북을 합공할 계획을 세웠다. 그때 당나라가 그 무슨 약속을 했죠?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킨 후에 그 대동강 이남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문제는 그게 중국식 기록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설도 있어. 근데 그 삼국사기에 보면 답서진기서라는 책이 그 편지가 있거든요. 거기 나와요. 삼국사기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이걸 근거로 해갖고 그 당시 그 나당 동맹을 맺을 때 조건으로서 대동강 이남 땅을 신라한테 떼주겠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죠. 자, 2년 후에 김준추의 아들이었던 김범민이 이제 그 당에 가서 진덕여왕이 손수 비단을 수를 놓는 태평송이라는 것을 바치고요. 그 후에 사신을 파기는 당군과 충돌을 하게 되죠. 이때 이제 신라는 상당히 좀 약간 굴욕적인 그 액션을 취하는데 이것도 그렇지만 태평송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종종까지 사용했던 연호를 사용하지 않게 돼요. 예전에 신라가 연호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연호 사용 자체가 당나라 입장으로 별로 안 좋은 거잖아. 그러니까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당나라의 간제와 복식들이나 이런 것들 다 적극적으로 수용하죠. 심지어는 이제 그 제사 양식 이런 것들까지 다 수용을 해.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이제 중국화 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이것이 신라 입장일 때는 뒤에 고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게 돼. 그래서
그 고조의 왕건 자체가 그걸 비판했잖아요. 신라는 당풍을 너무 많이 수용했다. 중국풍 무작위로 수용했다고 비판받잖아. 예. 근데 이제 그 당시 신라 입장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또. 자, 신라 당이 백제를 먼저 공격하죠. 먼저 고구려 침략하기 위해선 남방을 좀 안정시키게 됐거든요. 보급로를 확보하고. 그래서 소정방이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상둥반도에서 서해를 건너 백제를 항했고요. 신라가 김유신 5만을 이끌고 백제를 공격했어요. 자, 백제는 이들 연합군을 공격할 만한 태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제 의장 입장을 볼 때는 설마 당나라가 자기를 공격할 생각을 못했어. 그리고 신라군과 당나라군이 백제를 공격한 것보다는 전쟁 직전까지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자기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공격할 때 중국군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하나 성을 깨면서 공격해왔죠. 근데 이때 당나라군은 곧바로 요충지는 어디를 공격해요? 공주성을 그냥 공격한, 다른 상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전격질을 한 거지, 오늘날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그 백제 입장 때는 당한 거지. 왜냐면 백제가 항상 상비군만 유지했던 건 아니죠. 상비군은 이제 별로 없었고, 위기심한 상비군은 이제 모집을 하고, 그때 징집을 하는 거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일부 상비군만 있었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각 지방에서 징병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군대를 정비하고. 근데 그런 시간 없이 막 공격해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빨리 시간이 좀 끌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당시 이제 그 신라군을 어디에서 막았어요? 계백 장군이 결사를 읽고 항상벌을 막았는데, 근데 5천만 이끌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몇 번 전투에서 이겼지만 결국엔 격파됐죠. 그리고 당군은 그 백강 연안의 백제군을 대파시키고 그 다음에 어디를 공격해요? 사비성을 공격하죠. 근데 이제 이때 의자왕은 사비성을 버리고 수비하기 좋은 어디로 피난했냐면 웅진성을 피난했어. 그리고 이제 이 틈을 노려서 사비성이 있었던 왕자 태가 이제 수도 왕이 되고요. 등등 해가지고 했는데 그 웅진성에서 이제 한번 시간을 끌려고 했어. 왜냐면 지방의 군사력을 이제 정비할 때까지 시간을 끌려고 했는데 거기 이제 예식지라고 해서 그 웅진성 성주가 있어. 그 예식진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뭐냐면 모반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웅진성에 있었던 누구를 의장을 잡아다가 백제한다 그 당나라의 소정방에 갖다 준 거야. 그러면서 백제가 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때 당장 소정방은 의장이야. 밑에 보면요. 자, 태자 대신들을 포로 잡고 당으로 계산했고요. 그 백제당에 옹진 오도독부를 두고 선인기로 하여금 군사입고 사비성을 주둔하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멸망한 후에도 백제인데 부흥운동이 있었죠. 그게 이제 되게 거셌던 게 이유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소정방이 군대를 이끌 때 백제성을 하나하나 깨고 들어온 게 아니라 뭘 했죠? 그냥 전격적 방식으로 해서 공주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방세력이 성에 다 백제인들이 남아있었어. 무기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나머지 지방을 장악을 못했던 거야.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당은 백제를 멸망시켰지만 실제로 장악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냐면 사비성과 웅진성 그 핵심 요지고 나머지는 거의 뭐예요? 백제 부흥운동이 장악하고 있었죠. 자, 한번 보면 백제가 멸망한 뒤에도 백제인들은 부흥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당군을 괴롭혔다. 왕종 복신과 승려 독침 이 주유성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그 흑지상지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흑지상지가 운구한 임조성의 200여 성이 호응하면서 그 기색을 드높였죠. 그 복신은 일본에 가했던 왕자 풍을 데리고 왔죠. 그를 이제 왕으로 삼고 사비성을 포위해요.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당과 신라군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문제는 이제 신라와 당이 원군이 진파되니까 그 당시 이제 복신 등이 사비성에 물려 임종성에 운구하게 되고 그때 내분이 일어나. 그래서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왕자풍이 복신을 또 죽이죠. 그래서 부흥위기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흑지상지도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그 백제 부흥군 편에 들었죠. 근데 내분이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어디로 가요?
당군에 항복해. 그래서 마지막 남았던 임존선을 공격하는데 자기가 앞장서죠. 예. 그래서 흑주의상제는 나중에 당군으로서 가고 하다가다가 모함을 받고 죽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회를 틈타 신라와 당군이 본격적으로 주유소 함락시키고 마침내 최후에 거친 인종성도 함락을 했죠. 그때 여기는 안 나오지만 마지막은 이제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백총관 전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그 일본 그 군들이 그 당시 야마토 정군 군대가 어디를 공격해요? 그 한반도 남쪽인 백총강 쪽으로 공격하죠. 백강인 때를. 그런데 거기에 나당 연합군의 깨갱하면서 깨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하고 백제 간에 얼마나 긴밀한 연결이 된 것을 보여주는 전투가 백총강 전투가 있어요. 예. 그 백강 전투라고 하죠. 일본사와 관련돼 있고 또 우리나라 또 관련돼 있어요. 백총강 전투도 나올 수 있어. 왜냐면 그 한일 간에 다 연결돼 있잖아. 중국하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일종의 국제전이죠. 예, 국제전. 그 다음에 고구려 멸망 과정을 볼게요. 백제를 멸망시킨 후 신라 당은 곧바로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서두었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 소정방이나 계피아역 같은 군대를 동원해서 고구려를 공격했고, 그 다음에 신라는 이들에게 뭘 제공했죠? 군사와 군량을 보급했는데, 군사보다는 당나라가 신라에게 요구한 건 군량이에요. 예, 그래서 군량 보급을 상당히 치중을 했고, 자, 이때 당의 수군이 대동강에 거슬러 올라서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포기하고 6, 7개 동안 공격했으나 연개소문의 강력한 반항 때문에 실패를 했어. 예. 그리고 이제 그 육군도 압록강에서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깨지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해요. 요 처음에 이제 했던 것이 그와 같이 이제 이와 같이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의 침해 막는데 성공했으나 이 고구려 아까 얘기했지만 수 당나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선우전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언급한 것처럼 또 나당 연합군 공격 매번 전쟁을 하죠. 물론 전투는 이겨. 근데 전투는 이기지만 뭐죠? 소모전이야. 장기전이죠. 그러면 소모전하고 장기전을 가면 그 당시에는 유목민족이 아닌 이상은 누가 이기겠어요? 인구나 영토나 물자가 많은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구려가 그때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좀 약간 머리를 숙일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숙이지 못했던 거죠. 신라도 나중에 나당 정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제 여러 번 당나라를 격파하죠. 전투를 해서. 근데 신라는 좀 약간 외교를 잘한 게 뭐냐면 격파하면서 공격해오면 격파는 다 해. 그러면서 끊임없이 당나라에 카신을 파견해요.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나를 이게 좀 가장된 거지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합니다. 막 사정을 하는 거죠. 왜 사정했겠어요? 상당히 굴욕적이지만 당나라가 물러날 수 있는 체면을 살려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도 몇 번 깨지고 나서 또 신라가 또 머리도 숙이고 그러니까 또 패전했다고 좀 그러니까 자기 체면도 살려주니까 물러난 거예요. 예. 근데 고구려가 그런 외교를 잘 못했던 거야. 예. 좀 그런데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나당연합군 침입을 막는 데 성공했으나 거듭되는 외환으로 국력이 소모됐고 또 연개소의 독재 정치에 국민의 불만이 불평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고구려 지배하에 있었던 북방민족이었던 거란족과 말간족이 어디에 복속됐죠? 당에 복속되면서 요동방위선이 점점 약해져요.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이 죽으니까 집권층 내에서 내분이 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장자였던 낭생 대망지가 돼서 정권을 잡았고 동생 난건과 남산이 서로 합쳤는데 그 난생이 잠깐 지방에 순실을 하는 동안 군대 쪽으로 갈 동안 거기에 첩자가 투입돼서 이제 와갖고 이간질을 하잖아요. 당나라 첩자가 와가지고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남생하고 난건과 남생이 싸우게 되죠. 그리고 남생은 국내에서 싸우다가 안 되니까 당군의 원군을 요청하게 되고 결국에 당나라가 이 내분을 틈타서 들어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연개소문이었던 염종토라는 인물이 12개 성을 들어서 누구한테 투항을 해요? 신라에 투항을 해. 그래서 당나라가 예전에 공격할 때는 전 국민이 합쳐가지고 대응을 했는데 이때는 이미 내분도 일어나고 백성들 지지도 뭐냐면 얻지 못하고 지배층의 내분이 나고 이제 하니까 그 핵심부였던 염종토 같은 핵심 분자들도 신라에 항복하고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하죠. 이세적이. 그래가지고 그 평양성을 포위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1, 2년 싸우다가 이제 결국에는 내부에서 이제 또 분란이 일어나서 항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이제 망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겪게 되고, 당나라는 평양에 뭘 뒀냐면 앙동 도읍부를 뒀어요. 아까 이제 이 도읍부 부분을 보는데, 도읍부는 이제 당나라 때, 나중에 이제 당나라 할 때 얘기했지만 육도읍부가 있어요. 육도읍부. 그 중에 하나가 이 안동도읍부야. 그러니까 안동도읍부는 동쪽을 안정시켜서 만든 도읍부다. 그래갖고 그 도읍부 밑에 도독부 두 개를 뒀죠. 하나가 웅진도독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신라왕이 때 계등도독부 장을 임명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뒀던 거죠. 자, 당한평양에 안동도읍을 두고 서린기로 하여금 2만 군대를 이끌고 거기 지키겠죠. 그렇지만 고을 유민들 곳곳에서 국가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건모잠이 이제 보장왕이었던 서자였던 안승을 받들고 한성을 근거로 부흥을 이제 도모했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 고구려 멸망 후에 당과 적대 관계였던 신라가 사흘만에 원조를 냈어요. 특히 근데 이제 신라의 안승하고, 그러니까 신라의 안승이 아니라 안승하고 누가 이제 네 분이 있었냐? 건모잠하고 네 분이 있었어.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당 신라는 안승을 금마저 오늘날 어디냐? 익산에 고구려 왕으로 임명하죠. 그리고 명칭을 바꿔서 보도광으로 또 임명해요. 보도광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신라의 은혜를 입어서 왕이 된 왕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걸 보답하겠다. 신라의 은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보도광 자체의 명칭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보도국은 신라의 일종의 뭐예요? 계례정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신라가 신라 유민을 이용해서 고구려 유민을 이용해갖고 당의 세력을 축출하는데 이용을 했다 보시면 돼요. 그 후에 이제 보도국은 어떻게 돼요? 없애죠. 예. 자, 이와 같이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신라와 당의 연합작전으로 백제와 고구려 차례로 붕괴되어 통일신라로 기착되었다. 그러나 만주지역의 고구려 유민들은 발을 세움으로써 우리는 남북국가의 병립을 받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예전에 통일신라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명칭이 바뀌어서 뭐죠? 남북국 시대라고 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보면 이렇게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돼 가지고 고등학교 교과서 부분은 이제 좀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 볼게요. 자, 리베르 교과서를 이제 펴볼까요? 리베르 교과서. 잠깐만요. 자, 아까 리베르 교과서 펴라고 했는데 금성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금성 보고 나서 리베르를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41페이지 펴보세요. 41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통론에도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 좀 중심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달라고 볼게요. 백제. 고이왕 때를 볼게요. 자, 백제는 3세기 중엽에 고이왕 때 그 당시 그 만의 목지국을 압도해서 이 지역의 맹주로 발돋움을 했다. 그래서 그 당시 만의 목지국이 기리형 전투라는 게 있어요. 기리형 전투. 이 기리형 전투에서 누구하고 싸우냐면 대방하고 싸우다가 한번 깨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그 틈을 노려서 고이왕이 이제 목지국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책마다 약간 다르지만 뭐 고이왕 때 목지국을 점령했다는 설도 있고 그 뒤에 칙계왕 때 점령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다음 간직지계명 관리 등 근급과 서열명의 간등제를 갖췄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죠. 후대에 만들어졌다는 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근초공황 때 내용을 좀 보면, 자, 근초공황은 왕의 부자 계승을 확립하고 역사서를 편찬했고, 그 다음에 가야와의 외교 관계를 맺어서 이때부터 이제 근초공황 때 백제와 가야 간의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그래서 외로 가는 교통로를 확보했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했다. 평양성 공격은 얘기했죠? 이때 평양성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평양성이 아니에요. 항해도 일대나 경기 북부 지역에 있는 신평양 일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평양은.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요소 진출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포셈에도 나와 있는데, 자, 우리나라 역사책은 안 나와 있는데 중국 사서에 있어.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되는데 송서나 양서, 요때 송서 양서는 어떤 남조 쪽의 기사예요. 남조 쪽. 그래서 백제국은 본래 고구려 더불어 요동 동쪽 천연리에 위치하고 있다. 고구려는 요동 지역을 차지하니까
백제도 요소 지역을 점령했다. 그래서 이제 요동하고 요소는 알죠? 요하를 관계로 해갖고 여기가 요동, 여기가 요소. 그러니까 고구려 여기를 점령하니까 백제가 바다 건너갖고 여기를 점령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진평군 진평을 설치했다. 자, 이 날 있고 그 나라는 본래 고구려와 함께 요동의 동쪽에 있었다. 진나라 시기 때 고구려 모두 요동을 차지하니 백제 또한 요소와 진평 이군을 장악해서 수도 백제군을 설치했다. 그러면 이 요소 지역에 누가 장악했다는 거야? 백제가 일시 장악했다.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아. 일단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는 전혀 그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거야? 북쪽 기사, 북조에는 없고 남조에만 있어. 남조에만. 그리고 또 뭐냐면 그 백제가 한동안 요소 지역을 장악했다면 그 지역에 백제 계통의 유물 유적들이 나와야 되잖아. 나온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요소 지역은 전현이나 후현이나 이런 그 상당한 강력한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가갖고 거길 장악하냐. 그래갖고 이거는 상황적으로 맞지가 않다. 해가지고 요소 진출설에 대해서 의문을 포기한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예. 자, 그랬든 제시된 자료를 근거해 일부 학자들은 백제가 중국의 동진 시기 때 근초광을 전후해서 요소 지역을 진출했다고 파악한다. 그러나 백제 요소 진출 내용은 어디에만 기록돼 있죠? 중국 측 남축 사적에만 있고 북조나 우리나라 역사에 나오지 않고 이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제시된 사를 부정하거나 요소 진출의 주체를 달리 설정했다. 그 요소 진출의 주체를 요거는 이제 백제가 아니라 고구려나 아니면 중국 세력일 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서도 감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다 소개는 못 드리겠고 하여튼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를 보죠. 신라. 자, 거기에 보면 신라의 왕위 변천 과정이 왕호 변천 과정이 있는데 신라가 이제 내분왕 때 크게 강화돼서 예전에 무슨 칭호를 사용했죠? 이사금이라는 칭호를 썼죠. 박석김이. 이사금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영장자는 뜻이야. 영장자. 근데 이제 큰 마립간, 대말뚝이나 대군장어 는 마립간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간 중에 큰 간, 대수장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육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육부. 육부는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유리왕 때부터 육촌이 육부로 변경됐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학계 통솔로 믿는 게 없어요. 거기는 육부는 정치 세력으로서 언제 형성됐냐면 왕권이 강화되기 시점에 이제 형성이 돼서 되게 눌지왕 때 5세기 후반 정도 이렇게 형성됐던 게 통솔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신라 건국을 주도한 양부, 사양부, 육부가 있는데 본래 자치권을 갖고 국왕과 함께 국가를 운영한 정치 세력이었고 나중에 이제 점점 바뀌어서 수도의 행정구로 바뀌었다. 정치 세력으로 행정구로 바뀌었다. 이게 시험 문제 나왔죠. 예전에 육부의 역할 변화. 그래서 신라 중대에 들어가면 행정구로 바뀌게 돼. 그래서 이거는 또 뭐와 연결되냐면 부채전원과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지도서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여기 이제 변환 부분이 있는데 변환에서 큰 세력이 구야국이에요. 구야국. 예, 구야국인데 여기에서는 좀 잘못 설명한 게 뭐냐면 구야국과 금강가야를 마치 다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구야국이는 금강가야. 근데 구야국이 금강가야를 보고 있어 통상적으로요. 예, 금강가야 명칭은 예전에 설명했지만 그 당대에서 붙여진 명칭은 아니랬죠. 후대에 이제 그 삼국유사를 쓸 때 그 이전이 적당한 명칭이 없으니까 만든 이름이야. 그 당시 이제 그 오경 중에 금강경 부근에 있는 가야에서 금강가야는 이름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했던 가야혁명이 정기가야혁명이죠. 정기가야혁명. 예. 그래서 이들이 백제 외등과 활발하게 고려했다. 예. 이렇게 있고 금강가야 유적지가 보이고요. 덩이세라고 해갖고 이제 철제품을 만든 원재료로 됐던 이제 그건데 이 덩이세를 이용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화살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끼 등등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넘어갈게요. 예. 고구려 원앙 이거 부분은 이제 아까쯤 했던 거니까 이제 쭉 넘어가고 거기에 이제 안 나온 부분만 보면
장수왕 관련된 내용만 좀 보고 넘을게요. 장수왕 때 이제 통면에 안 나온 게 우리가 장수왕 하면 뭐만 연상되면 남진정책만 연상되죠. 근데 항상 예가 있어. 북쪽에서도 한번 친 적이 있어. 요걸 보면 자 몽골 총원이었던 유영과 협력해서 대시양리 산맥의 유목민주였던 지두를 공격해서 분할을 하는 한편 중국 여러 나라와 대등한 외교를 펼쳐서 라운드 중국이나 유목세계와 구별되는 독재적 세력권이 형성됐다. 그래서 있고 이에 고구려인들은 정통적 천송족. 천송족이란 뭐냐면 여기 있죠. 고대 지배자들이 스스로 하늘의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이다. 그래서 중앙집권 확립 과정에서 시조가 신성함으로 그의 후예인 국왕 또한 신성하다는 사상이야. 그때 시조는 누구죠? 고주몽이죠. 예. 그래서 이런 천송족 사상이 있었다. 이것도 고구려 중심의 세계가 하나였죠. 그래서 이제 고구려 중심 세계가 하나로서 천송족 사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중국과 유목세가 구별하는 독자적 세력관이 있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구려인들은 그 천하사방 중심의 천하관,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을 확립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둘 수 있죠. 그래서 고구려의 천하관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있고 그걸 이제 잘 보여주는 사료가 뭐냐면 충주 고구려 비문이죠. 중원 고구려 비문은 거기에 보면 신라를 뭐라고 하죠? 동이라고 하죠. 예. 동이라는 자체가 자기는 중하고 하고 그 일종의 동쪽은 오랑킨 동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국적인 어떤 사이관을 수용해갖고 한 건데 이것도 나름대로 뭐다? 고구려의 독자적 세계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라 왕과 간인들에게 고구려 강복을 내려줬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백제를 넘어가죠. 백제. 자, 성왕 부분을 볼게요. 성왕. 무령왕 부분부터. 동성왕에 대해서 이제 무령왕이 즉위하죠. 그래서 이 무령왕은 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했고, 지방에 뭘 설치했냐면, 22담로를 설치했어. 22담로. 여기에서 담로제인데, 담로제는 무령왕 이전에도 담로제는 있었어요. 그래서 지방 요충지에 설치된 게 담로인데, 자, 이 담로를 22담로로 확충시킨 정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령왕이야. 그래서 이 담로의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를 강화했고요. 자, 무령왕은 가야 지역으로 진출하는 한편 그 고구려에 잇따라 격파해 강구한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요게 이제 어디 나왔죠? 무령왕 때 양나라에 사신을 파견했죠. 어디에 기록돼 있어요? 양직공도에 들어가 있죠. 양직공도. 그리고 특히 중국의 양을 꾸릴 때 신라가 가야 사신도 데리고 왔어. 그리고 이들 국가를 마치 백제의 예속국인처럼 소개한 거야. 근데 실제 예속국은 아니야. 예속국인처럼 이렇게 소개를 한 거죠. 거기에 어디 나와 있는 거죠? 양직공도에 나와요. 그래서 양직공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담고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그래갖고 이제 아까 22담로 이 내용도 있고 백제가 다시 강국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양직공도 안에는 백제 사신도에 보면 백제가 데려온 그 속국들의 이름들이 나와. 그 중에 하나가 신라와 가야. 그런 색도 나오고. 자, 거기에서 많은 사료를 이제 사료수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성왕 때는 사비로 이제 수도를 냈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중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22부자제를 정비해서 그 당시 그 중앙행정기구를 체계했고요. 반군제를 실시해서 지방제도를 체계했어. 종전의 담로제를 좀 더 군현제와 혼합해서 만든 것이 오부오방제야. 그래서 전국의 오방을 나누고 그 밑에 군과 성을 둔 지방제도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제 개도왕 국서가 있죠. 이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개도왕 국서가 개도왕이 북에 보낸 국서.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기출에 2번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자, 보면 백제는 고구려와 더불어 근원이 부여해 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요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부여 계승 의식을 볼 수 있어.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어떻게 전해지죠? 요게 부여에서 쫓겨난 집단들이
어디로 고구려에 내려오고 고구려 쫓겨난 집단들이 백제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백제와 연결된 것좀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에서는 부유에서 곧바로 딜레트로 어디 넘어가죠? 다일레트로 그 백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부유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다 건너져 나왔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백제의 그 지배시족의 이름이 어디예요? 부여시죠. 그 동명성왕 제사 지낸 것은 고주모 제사 지는 게 아니라 그 부여의 건국된 동명성왕을 제사 지낸 거죠. 그것을 이제 알 수 있고 저희 할아버지 수는 근구수왕을 얘기해요. 근구수왕. 그래서 근자는 어차피 그 앞에 구수왕이 있으니까 빼고 구수왕이죠. 원래 이름이 구수. 근데 중국에서는 외자기 때문에 보통 중국에 포면을 보낼 때는 외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수라고 하는 거죠. 자, 수가 이제 군살 정비와 번개같이 달려와 고고 원왕의 목을 베어 달았습니다. 물론 여기는 사실에 대한 가장된 것도 있어요. 이건 목을 직접 벤 건 아니고 뭐죠? 날아온 유씨에 맞아서 우연찮게 죽은 거를 마치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야. 예. 자, 이로부터 감히 남쪽으로 돌아보지 못하겠는데 풍씨가 이 부견이라는 건데 부견은 그 후연이라는 그 왕조가 있었어요. 요소 지역에. 근데 후연이 망한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세워진 나라가 부견이야. 근데 이 부견은 좀 고구려 약간 종속된 그 나라였거든요. 근데 부견이 북의 압력을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견의 황제가 그때 지배층이 풍훈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고구려로 가. 그래서 이제 하니까 고구려가 다시 강성해졌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능멸과 핍박을 당했으니 속히 장수를 보내 신의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자, 이 편지를 받은 북의 황제가 구원해 줬을까요? 구원 안 해줬죠. 왜냐하면 북의 입장으로서 고구려가 세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북이가 굳이 백제를 도와서 얻는 이득도 없어. 근데 왜 도와줘? 근데 더 나가서 그냥 안 도와주면 되는데 그걸 누구한테 대왕국수를 누구한테 보여주냐면 장수왕한테 보여주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열받는 거지. 보면 장수왕을 되게 욕하는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열받아 공격을 해서 개도왕이 죽게 되죠. 자, 양직공도 볼게요. 양직공도요. 자, 이건 문효왕이 이제 했는데 521년 여름. 여기에서 여라는 것은 뭐냐면 부여시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부자를 빼고 여자라고 해서 외자를 쓰고 외성을 쓰고 이름이죠. 예. 그래서 문효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 글을 올렸는데 고구려를 잇따라 격파했다고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22담로 관련된 내용이 있죠. 22담로의 내용이 양직공도에 있다. 그래서 양직공도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양직공도의 의미가 뭐예요? 양나라에 공물을 바친 사절단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야. 양직공도가. 거기에 보면 백제 사신도가 있어요. 그래서 백제 사신도를 통해서 백제 중국 간의 교류 사신을 6세기 때 전반 상황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신라의 중앙 정비 체제의 정비 부분은 좀 넘어가고 대외관계도 이제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좀 쉬었다가 금속문에 나타난 신라 왕권의 강화 과정 이 부분을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